안녕하세요. 비트코이너 비트모비커 양희수 강한양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라미드 광장 그리고 은행과 비트코인 2부에 이은 마지막 3부입니다. 1부에선 권력 집중 체제인 피라미드와 권력 분산 체제인 광장을, 2부에선 송금의 피라미드와 광장인 은행과 비트코인이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3부에선 피라미드와 광장이라는 구조로 인해 은행 송금과 비트코인 송금이 갖는 특징과 실제 현실에서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선 은행입니다.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진 은행은 선출된 관리자만이 장부 추가에 참여할 수 있죠. 이용자들에게는 장부를 추가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광장의 구조를 가진 비트코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합의된 규칙 내에서 장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은행 송금에서는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 청산소로 금융결제원, 상업은행으로 국민, 신한, 하나 등의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학력, 시험 점수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은행에 등용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리자로서 장부 추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비트코인은 어떠할까요? 비트코인의 장부 유지에 참여하기 위한 채굴 프로그램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재 전 세계에 약 19,000개의 장부 유지 주체가 비트코인이라는 광장에서 채굴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인 은행에서 이용자들이 은행의 장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출된 관리자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고 관리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직하게 장부를 관리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광장 구조인 비트코인에선 이용자들이 비트코인 장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장부의 유지자들, 즉 채굴자들은 모두 이기적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직하게 장부를 관리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은행 장부의 이용자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당 은행이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생겨난 권위, 관리자들의 하버드대, 서울대와 같은 학력을 통해 증명된 능력, 그리고 관리자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직하게 장부를 관리했을 때 이를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법과 행정기관의 존재를 통해 은행의 장부를 신뢰합니다. 비트코인은 어떠할까요? 현실에서 비트코인 장부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어떻게 신용도 학력도 알려지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채굴자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의 표를 볼까요? 위 표는 비트코인 채굴에서 채굴자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표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자가 정직하게 장부를 작성한다면 보상은 기본 채굴 보상, 현재 2024년 기준 약 3.125 비트코인과 거래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전기료와 채굴 장비를 마련하는 비용, 그리고 채굴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비트코인을 벌었을 때의 기회비용이겠죠.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 채굴자가 부정직한 채굴을 시도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미 송금한 비트코인을 다시 자신의 주소로 되돌리려 하는 것 등의 일을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부정직한 채굴을 시도하는 채굴자가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 전기료의 절반이 넘는 값을 차지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 시도 자체가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고 만일 이런 시도가 성공하려 하더라도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고 이는 그 자체로 채굴자가 보유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빼앗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하여 채굴 가격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정직한 채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물론 보유자들 또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채굴자들이 정직하게 장부를 관리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프로그램 버그를 제외하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15년 동안 부정직한 채굴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인 은행에서 장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허가된 이용자와 관리자만 열람할 수 있다. 광장 구조인 비트코인에서 장부 내역은 공개되며 누구든 열람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은행 장부는 은행의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장부 내역의 공개에 대한 통제권이 관리자의 은행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계좌의 거래 내역을 계좌의 주인과 혹은 법적 이유로 정부기관이 요청 시 거래 내역을 정부기관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관리자의 허락 없이는 계좌 내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할 수 있고 실제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누구나 장부를 추가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의 장부는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진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가장 비트코인이 많은 주소의 리스트는 물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채굴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 50비트코인이 담긴 주소, 그리고 주소만 안다면 지인이 보유한 비트코인 잔액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와 연결된 신원을 모른다면 우리는 실제 보유자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비트코인은 반절의 익명성 또한 갖고 있기도 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인 은행에서 장부 이용자 전체에 대한 규제 및 공격은 소수 관리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광장 구조인 비트코인에서 장부 이용자 전체에 대한 규제 및 공격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힘의 절반이 넘는 힘을 통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실 은행의 사례를 봅시다. 사진은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입니다. 이때 농협은행의 장부가 손상되어 몇몇 계좌의 거래 내역이 삭제되고 며칠간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농협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는 수백만 명에 대한 통제가 중앙의 장부 관리자에 대한 공격으로 일어난 것이죠. 현실의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위 이미지는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채굴자 연합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채굴력의 30% 정도의 채굴력을 가진 거대 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가장 점유율이 많은 두 연합이 작당하여 기존에 생성된 장부의 몇몇 거래 내역들을 삭제하거나 자신들의 비트코인 주소에 수만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아까 비트코인 채굴에서 채굴자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표를 살펴보았죠. 비트코인을 공격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하고 만약 이런 시도가 성공하더라도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 요인이 되고 이는 그 자체로 공격자가 보유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빼앗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싶어도 비트코인 가격의 폭락으로 공격 비용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집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거래가 오래될수록 해당 거래를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6개의 블록, 약 1시간 전에 생성된 거래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준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단 1개의 블록, 그러니까 10분 전에 생성된 거래를 삭제하는 것 또한 현재는 보완된 초기의 기술적 오류를 제외하곤 아직 사례가 없을 만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은행 송금에서 계좌 개설은 허가받은 주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은행은 신원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한다. 광장 구조를 가진 비트코인은 소유하고 송금하기 위한 주소를 생성하고 이용하는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고 개인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입니다. 현실에서 은행 송금을 위한 계좌 개설은 오로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현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선 개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암호학적 원리에 기반되어 계좌가 생성되고 따라서 애초에 계좌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와 비트코인 계좌를 생성하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비트코인의 공개 주소와 비밀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인 은행에서 장부의 관리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요구에 의해 특정 계좌의 이용을 정지, 발생한 거래를 되돌리도록 중재할 수 있습니다. 광장 구조인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장부의 관리자, 즉 채굴자들은 연합을 통해 특정 주소의 거래를 정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도가 지속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미 발생한 거래의 되돌림을 직접 중재해줄 능력이 있는 거래 중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은행 장부의 관리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특정 계좌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연관된 계좌가 정지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또한 은행은 만일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인한 잘못된 송금 또한 중재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비트코인은 여러 채굴자들이 자신의 기여도만큼 장부를 추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만일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자가 특정 주소의 거래를 포함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한다 한들 특정 주소를 배제할 의사가 없는 채굴자들이 해당 거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소의 거래를 정지하는 일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선 주소 입력 실수로 인한 오송금을 요청할 거래 중재자는 수만 명이고 이 수만 명 각자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마치 태평양에 수돗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이를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의 은행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상의 화폐 단위 송금은 마치 현금 지불처럼 최종 결제가 즉시 완료되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신뢰하는 제3자에 의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광장 구조의 비트코인에서 송금은 장부에 반영되는 즉시 수정이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원장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금 현물의 지불처럼 결제 실용성을 가집니다. 현실에서 은행 계좌에 적힌 숫자는 은행에 예치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출금 전까지 은행 파산에 대한 지급 중재와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만일 은행이 파산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모두 손해를 봅니다. 현실의 비트코인은 어떠할까요? 현실에서 비트코인 주소에 잔액으로 표시된 숫자는 마치 한국은행의 계좌에 적힌 잔고처럼 비트코인 장부에 직접 적혀있는 숫자입니다. 만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예치한 것이 아니라면 은행 파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전 오송금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비트코인의 경우 장부를 추가하는 채굴자가 수만 명이고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수의 이해관계로 인해 비트코인 장부에 적힌 숫자가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일은 일어날 확률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발생한 거래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송금은 마치 물리적으로 현금을 지불한 것과 같은 속성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송금과 비트코인 송금에서 사용하는 결제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드엔 은행의 장부 단위인 법정화폐는
조세수단 및 일상 영역의 소비처에서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대부분의 국가에선 가치의 오르고 내림의 폭이 낮아 안정적입니다. 광장인 비트코인에서 장부의 단위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수수료, 2024년 거래 기준 약 5달러에서 최대 약 80달러까지를 지불해야 하며 일상 영역의 소비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기에 법적 어려움이 많고 법정화폐 대비 가치 변동성이 높아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정화폐는 무제한의 발행량으로 단위별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또한 정부 권력에 대한 중립성 부족으로 이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발행량 제한과 신뢰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송금으로 인해 중립성과 결제 최종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마치 금처럼 국가 간의 거래 수단과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고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지정학적 속성을 띠어 단위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피라미드와 광장 그리고 은행과 비트코인의 양희수 강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